나는 68 정미자다. 남편 서정우와 함께 산 세월이 43해. 그 긴 시간 동안 나는 단 한 번도 그 사람 곁을 떠난 적이 없었다. 아픈 날도 힘든 날도 통장에 10,000원 한 장 없던 날도 우리는 늘 함께였다. 그런 남편이 같다. 장례식장에는 사람이 많았다. 남편이 평생 손때 묻혀 키운 작은 정비공장. 거기서 일했던 직원들, 거래처 사장들, 동네 이웃들까지 모두 진심으로 슬퍼하는 얼굴이었다. 나는 상주석에 앉아 그 수많은 조문을 받았다. 눈물은 나지 않았다. 아니, 나올 수가 없었다. 사람들 앞에서 무너지면 안 됐다. 남편이 싫어했을 테니까. 그런데 이상한 게 있었다. 조문객들 사이로 유독 눈에 밟히는 두 사람. 남편의 조카 서민철과 그의 아내 강아린이었다. 민철은 남편의 형 아들이다. 형은 일찍 세상을 떴고 남편은 그 조카를 챙겼다. 대학 등록금도 대주고 결혼할 때 전세자금도 보태줬다. 그게 도리라고 생각했으니까. 그런데 그날 그 두 사람의 눈빛이 이상했다. 조문을 하러 온 건지 뭔가를 살피러 온 건지. 하리는 장례식장 구석구석을 훑었고 민철은 연신 누군가와 전화 통화를 했다. 내 앞에 와서는 고개를 숙이며 말했다. 큰어머니 많이 힘드시죠? 말은 분명 위로였다. 그런데 눈은 내 얼굴이 아니라 장례식장 뒤편 어딘가를 향해 있었다. 그 시선이 뭘 찾는 건지 나는 그때 알지 못했다. 장례 이틀째 밤. 나는 잠을 이룰 수가 없었다. 빈소 한켠에 마련된 간이 침대에 누워 천장을 바라봤다. 남편 없는 밤이 이렇게 무거운 줄 몰랐다. 옆자리가 비어있다는 게 숨이 막힐 것 같았다. 그때 복도에서 발소리가 들렸다. 민철이었다. 그는 내가 누워있는 줄 알면서도 일부러 찾아온 것 같았다. 작은 목소리로 말했다. 큰어머니, 잠깐 말씀 좀 드려도 될까요? 나는 일어나 그를 따라 복도로 나갔다. 민철은 두툼한 서류 봉투 하나를 내밀었다. 삼촌이 남기신 서류예요. 정리된 거라서 미리 말씀드리는 건데요. 삼촌 재산은 저희 쪽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 말을 듣는 순간 심장이 멎는 것 같았다. 나는 봉투를 받아들었다. 손이 떨렸다. 안에는 공증 문서 사본과 짧은 메모 한 장이 들어있었다. 미자, 미안하다. 이건 내가 선택한 일이다. 남편의 글씨였다. 틀림없었다. 그 순간 내 세상이 조용히 무너졌다. 남편이 나를 배제했다는 게 충격이 아니었다. 43해를 함께 살면서 단 한마디 말도 없이 떠났다는 게 그게 나를 무너뜨렸다. 나는 그 밤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민철은 위로하는 척하며 내 어깨를 두드렸다. 힘드시겠지만 삼촌 뜻이니까요. 저희가 큰어머니 잘 모실게요. 걱정 마세요. 그 말이 위로인지 협박인지 나는 분간할 수 없었다. 장례가 끝났다. 사람들이 하나둘 떠나고 빈소는 텅 비었다. 남편의 영정 사진만이 나를 바라보고 있었다. 나는 그 앞에 한참을 앉아 있었다. 아무 생각도 나지 않았다. 아니, 너무 많은 생각이 한꺼번에 밀려와서 아무것도 정리가 되지 않았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 민철의 말이 계속 귓가에 맴돌았다. 삼촌 재산은 저희 쪽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게 사실일까? 남편이 정말 그랬을까? 43해를 함께 살았다. 내가 모르는 남편이 있었던 걸까? 나는 젊은 시절 간호조무사였다. 25세 남편을 만났다. 그때 남편은 작은 정비 공장에서 기술자로 일하고 있었다. 손재주가 좋았고 성실했다. 무엇보다 나를 사람으로 대해줬다. 그 시절 여자를 사람으로 대해주는 남자가 얼마나 드물었는지. 나는 그게 좋아서 결혼했다. 결혼 후 나는 병원을 그만뒀다. 남편이 독립해서 작은 공장을 차렸기 때문이다. 자본금이 부족했다. 직원을 둘 여유가 없었다. 그래서 내가 했다. 회계도 세무도 거래처 관리도 부품 주문도 기름때 묻은 작업복 빨래도 직원들 밥 짓는 것도 전부 내 몫이었다. 자식은 없었다. 한 번 임신했다가 유산됐다. 그 후로 아이가 들어서지 않았다. 병원에서는 무리하지 말라고 했지만 공장 일을 쉴 수가 없었다.
남편은 미안해했다. 나중에 여유되면 다시 알아보자고 했다. 그런데 그 나중은 끝내 오지 않았다. 공장이 커지면서 일은 더 많아졌고 어느새 우리는 50살이 넘어 있었다. 나는 원망하지 않았다. 아이 대신 공장이 있었으니까. 남편과 내가 함께 키운 우리의 아이 같은 것이었으니까. 그랬는데 그 모든 걸 조카한테 줬다고. 민철은 남편의 형 아들이다. 형은 민철이 고등학생 때 사고로 세상을 떴다. 형수는 재혼해서 떠났고 민철은 혼자 남았다. 남편은 그 조카를 외면하지 못했다. 대학 등록금, 생활비, 취업할 때 정장값까지. 결혼할 때는 전세자금 5천만 원을 보태줬다. 내 돈이었다. 내가 몇 년 동안 아껴 모은 돈이었다. 그래도 나는 아무 말 하지 않았다. 남편의 도리라고 생각했으니까. 그런데 민철은 은혜를 몰랐다. 결혼하고 나서 그는 변했다. 아니, 변한 게 아니라 본색을 드러낸 거였다. 명절에 와서는 공장 이야기만 했다. 요즘 매출이 어떠냐, 땅값이 많이 올랐겠다. 나중에 정리하시면 저한테 말씀해 주세요. 말끝마다 돈 냄새가 났다. 할인은 더했다. 그 여자는 나를 대놓고 무시했다. 큰어머니 음식 솜씨가 좀 그러시네요. 큰어머니 옷이 촌스러우세요. 말 한마디 한마디에 가시가 돋쳐 있었다. 남편 앞에서는 싹싹하게 굴다가 나와 둘이 있을 때는 차갑게 돌변했다. 남편은 알았을까? 나는 말하지 않았다. 괜히 말했다가 남편 마음만 불편해질 것 같았다. 그냥 참았다. 명절 며칠만 견디면 됐으니까. 그런데 이제 와서 생각해보면 남편도 알고 있었던 걸까? 알면서도 모른 척했던 걸까? 아니면 알았기 때문에 무언가를 준비했던 걸까? 민철이 건넨 그 서류. 나는 아직 제대로 들여다보지 못했다. 무서웠다. 남편의 진짜 마음이 거기 적혀 있을 것 같아서. 43해 동안 내가 믿었던 것들이 전부 무너질 것 같아서. 집에 도착했다. 현관문을 열자 남편 신발이 가지런히 놓여 있었다. 아직 치우지 못한 신발. 그걸 보는 순간 눈물이 터져 나왔다. 장례식장에서 참았던 눈물이 한꺼번에 쏟아졌다. 그날 밤 나는 혼자 울었다. 그리고 결심했다. 서류를 확인하자. 뭐가 됐든 진실을 알아야 했다. 남편이 나한테 남긴 게 정말 아무것도 없는 건지, 43해가 정말 헛된 세월이었는지 나는 알아야 했다. 다음 날 나는 민철이 준 서류를 펼쳤다. 손이 떨렸다. 심장이 빠르게 뛰었다. 종이 한 장 한 장 넘길 때마다 숨이 막히는 것 같았다. 공증 문서, 재산 목록, 이전 확인서. 거기에는 분명히 적혀 있었다. 공장 토지와 건물, 장비 일체를 서민철에게 양도한다. 날짜는 2달 전이었다. 남편이 병원에 입원하기 직전이었다. 그때 남편은 이미 몸이 많이 안 좋았다. 손이 떨려서 글씨를 제대로 쓰지 못할 정도였다. 그런 상태에서 이런 서류를 작성했다고. 이상했다. 분명히 이상했다. 하지만 나는 법을 몰랐다. 공증이 뭔지 효력이 어떤 건지 아무것도 몰랐다. 43해 동안 나는 그저 일만 했다. 남편이 알아서 하겠거니, 나중에 정리해 주겠거니. 그 말만 믿고 살았다. 그게 내 잘못이었을까? 나는 서류를 내려놓고 창밖을 바라봤다. 공장이 보였다. 여기서 10분 거리에 있는 작은 정비 공장. 남편과 내가 평생을 바친 곳이었다. 30년 전 그 공장은 허름한 창고였다. 지붕에서 비가 새고 바닥은 기름으로 범벅이었다. 남편은 새벽 5시에 일어나 밤 11시까지 일했다. 나는 그 옆에서 함께했다. 장부를 쓰고 부품을 정리하고 거래처에 전화하고 밥도 내가 지었다. 직원이 늘면서 매일 10명분 식사를 준비했다. 손목이 아파서 파스를 달고 살았다. 한 번은 부도가 날 뻔했다. 큰 거래처가 갑자기 망했다. 받아야 할 돈 8천만 원이 그냥 날아갔다. 그때 남편은 처음으로 내 앞에서 울었다. 미안하다, 미자야. 내가 잘못했다. 나는 그런 남편을 안아줬다. 괜찮다고, 다시 하면 된다고. 그날 밤 나는 친정 어머니한테 전화했다. 어머니가 남겨준 논을 팔았다.
그 돈으로 겨우 위기를 넘겼다. 어머니 논. 그게 내 전부였다. 유산이랄 것도 없는 작은 논. 하지만 어머니가 평생 일궈서 남겨준 거였다. 나는 그걸 공장에 쏟아부었다. 남편은 1000번을 고맙다고 했다. 꼭 갚을게. 나중에 편하게 해줄게. 그 약속을 나는 믿었다. 공장은 살아났다. 아니, 살아난 정도가 아니었다. 남편의 기술력이 입소문을 탔다. 대기업 하청도 들어왔다. 직원이 20명으로 늘었다. 공장도 넓혔다. 장비도 최신으로 바꿨다. 특허도 2개나 냈다. 그게 다 남편과 내가 이룬 거였다. 그런데 이제 와서 전부 조카한테 준다고. 말이 됐다. 말이 안 됐다. 민철이 공장에 관심을 보이기 시작한 건 5년 전부터였다. 처음에는 슬쩍 떠보는 정도였다. 삼촌, 공장 나중에 어떻게 하실 거예요? 저도 좀 배워볼까요? 남편은 웃으며 말했다. 네가 이 기름때에 나는 일을 하겠냐? 그냥 내 사업 열심히 해라. 그런데 민철은 포기하지 않았다. 명절 때마다 찾아와서 같은 말을 했다. 삼촌한테 자식이 없으시잖아요. 나중에 공장 물려줄 사람이 필요하시잖아요. 저라도 있어야 삼촌 편하시죠. 말은 그럴듯했지만 속이 훤히 보였다. 하리는 더 노골적이었다. 그 여자는 공장 장부를 보여달라고 한 적도 있었다. 큰어머니, 저도 경영에 관심이 있어서요. 한번 공부 좀 하려고요. 나는 단칼에 거절했다. 그랬더니 그 뒤로 나한테 더 차갑게 굴었다. 남편은 몰랐을까? 아니, 알았을 것이다. 남편은 둔한 사람이 아니었다. 사람 보는 눈이 있었다. 그런 남편이 왜 하필 민철한테 전부를 넘겼을까? 나는 서류를 다시 집어들었다. 뭔가 이상했다. 분명히 이상한 게 있었다. 남편이 죽기 전 나한테 했던 말이 떠올랐다. 걱정 마. 다 준비해뒀어. 그 말이 이 서류를 뜻한 걸까? 아니면 다른 뭔가가 있는 걸까? 나는 아직 알 수 없었다. 며칠이 지났다.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었다. 밥도 제대로 먹지 못했고 잠도 오지 않았다. 민철이 준 서류가 머릿속에서 떠나지 않았다. 남편의 글씨, 남편의 도장. 분명히 진짜처럼 보였다. 하지만 마음 한구석에서 계속 무언가가 걸렸다. 일주일 후 민철한테서 연락이 왔다. 공장 정리 좀 하려고요. 큰어머니 짐도 빼셔야 할 것 같은데 언제 오실 수 있으세요? 목소리에 재촉하는 기색이 역력했다. 나는 알았다고만 대답하고 전화를 끊었다. 속이 뒤틀렸다. 장례 치른 지 열흘도 안 됐는데 벌써 쫓아내려는 거였다. 그날 저녁 나는 남편 방을 정리하기 시작했다. 옷장을 열었다. 남편이 입던 작업복이 가지런히 걸려 있었다. 기름 냄새가 배어 있었다. 그 냄새를 맡는 순간 눈물이 났다. 한 벌 한 벌 꺼내서 접었다. 주머니를 뒤졌다. 영수증 조각, 볼펜, 낡은 손수건. 남편의 손때가 묻은 것들이었다. 책장을 정리하다가 이상한 걸 발견했다. 책장 맨 아래 칸, 먼지가 수북이 쌓인 곳에 낡은 다이어리 하나가 있었다. 검은 표지에 금색 글씨로 연도만 적혀 있었다. 5년 전 다이어리였다. 나는 그런 게 있는 줄도 몰랐다. 남편은 글 쓰는 걸 좋아하는 사람이 아니었으니까. 다이어리를 열었다. 첫 장부터 빼곡한 글씨가 나를 맞았다. 남편 글씨였다. 틀림없었다. 삐뚤빼뚤하고 투박한 글씨. 그런데 내용이 이상했다. 일기 같기도 하고 메모 같기도 했다. 3월 12일. 민철이 또 공장 지분 얘기를 꺼냈다. 4월 2일. 할인이 미자한테 또 싫은 소리를 했다. 미자는 말 안 하지만 나는 다 안다. 5월 15일. 민철이 서류 가져오라고 했다. 공장 등기부등본이랑 재산 목록. 왜 필요한 건지 물었더니 그냥 참고용이라고 했다. 믿을 수 없다. 나는 페이지를 넘겼다. 손이 떨렸다. 심장이 미친 듯이 뛰었다. 남편은 전부 알고 있었던 거였다. 민철의 속셈도 할인의 무례함도. 나한테 말하지 않았을 뿐이었다. 7월 21일. 변호사를 만났다.
재산 정리에 대해 상담받았다. 미자한테는 아직 말 못했다. 알면 걱정할 테니까. 8월 3일. 민철이 또 찾아왔다. 이번에는 아예 대놓고 말했다. 삼촌, 나중에 공장 제가 이어받으면 안 될까요? 큰어머니는 나이도 있으시고. 그 말을 듣는데 손이 떨렸다. 미자를 무시하는 거다. 9월 11일. 결심했다. 미자는 내가 지킨다. 그 문장을 읽는 순간 눈앞이 흐려졌다. 미자는 내가 지킨다. 남편은 나를 버린 게 아니었다. 지키려고 했던 거였다. 나는 다이어리를 더 넘겼다. 뒤로 갈수록 글씨가 흔들렸다. 남편의 몸이 안 좋아지기 시작한 시기였다. 그런데도 기록은 계속됐다. 11월 23일. 공증 마쳤다. 진짜 서류는 금고에 넣어뒀다. 민철한테는 가짜를 줄 거다. 믿기다라. 그래야 걔 본색이 드러날 테니까. 12월 5일. 몸이 많이 안 좋다. 얼마 못 갈 것 같다. 미자한테 미리 말해야 하나? 아니다. 말하면 미자가 힘들어한다. 끝까지 혼자 감당하자. 12월 20일. 할인이 내 앞에서 미자를 무시했다. 참았다. 조금만 더 참으면 된다. 그리고 마지막 페이지. 날짜는 한 달 전이었다. 남편이 쓰러지기 일주일 전이었다. 준비는 끝났다. 미자는 몰라도 된다. 알면 마음 아플 테니까. 내가 없어지면 민철이 덤빌 거다. 하지만 미자는 이길 수 있다. 내가 그렇게 만들어놨다. 미자야, 미안하다. 사랑한다. 다이어리가 손에서 떨어졌다. 나는 바닥에 주저앉아 울었다. 소리내어 울었다. 남편은 혼자서 전부 감당하고 있었다. 나를 지키려고. 아프면서도 죽어가면서도. 한참을 울다가 다이어리를 다시 집어들었다. 뒷표지 안쪽에 뭔가가 붙어 있었다. 작은 열쇠 하나. 공장 사무실 금고 열쇠였다. 나는 그 열쇠를 손에 쥐었다. 남편이 남긴 마지막 단서였다. 다음 날 새벽 나는 공장으로 향했다. 민철이 눈치채기 전에 가야 했다. 아침 5시. 거리는 텅 비어 있었다. 차가운 공기가 폐를 찔렀다. 남편이 매일 새벽 이 길을 걸었다. 30년 동안 단 하루도 빠지지 않고 공장 앞에 도착했다. 문은 잠겨 있었다. 내 열쇠는 아직 유효했다. 자물쇠를 열고 안으로 들어갔다. 기름 냄새와 쇠 냄새가 코를 찔렀다. 익숙한 냄새였다. 30년 동안 맡아온 냄새였다. 그런데 오늘은 달랐다. 남편이 없다는 게 느껴졌다. 이 공간 어디에도 남편이 없다는 게. 사무실로 올라갔다. 계단을 오를 때마다 다리가 떨렸다. 두려움 때문이 아니었다. 기대 때문이었다. 남편이 뭔가를 남겨뒀다. 나를 위해. 그게 뭔지 확인해야 했다. 사무실 문을 열었다. 남편 책상이 그대로였다. 먼지가 살짝 쌓여 있었다. 책상 위에는 가족 사진이 놓여 있었다. 10년 전 공장 창립 20주년 기념으로 찍은 사진이었다. 남편과 내가 나란히 서 있었다. 남편은 웃고 있었고 나도 웃고 있었다. 그때 우리는 행복했다. 금고는 책상 옆 캐비닛 안에 있었다. 캐비닛 문을 열었다. 녹슨 철제 금고가 모습을 드러냈다. 30년 된 금고였다. 공장 차릴 때부터 쓰던 거였다. 나는 다이어리에서 찾은 열쇠를 꺼냈다. 손이 떨렸다. 심호흡을 했다. 열쇠를 구멍에 넣고 돌렸다. 찰칵. 금고가 열렸다. 안에는 두툼한 봉투 하나와 작은 상자가 있었다. 나는 봉투부터 꺼냈다. 민철이 준 봉투보다 훨씬 두꺼웠다. 떨리는 손으로 봉투를 열었다. 서류 뭉치가 쏟아져 나왔다. 첫 번째 서류. 공장 토지 소유권 이전 등기. 소유자 이름을 확인했다. 정미자. 내 이름이었다. 날짜는 7년 전이었다. 남편은 7년 전에 이미 땅을 내 이름으로 옮겨놓은 거였다. 두 번째 서류. 건물 및 장비명의 변경 확인서. 역시 내 이름이었다. 공장 건물, 기계 장비, 차량까지. 전부 정미자 소유였다. 날짜는 5년 전이었다.
세 번째 서류. 특허권 양도 증서. 남편이 평생 연구에서 받은 특허 2개. 그것마저 내 이름으로 되어 있었다. 날짜는 3년 전이었다. 네 번째 서류. 유언 공증본. 7년 전 작성된 공증 문서였다. 내용은 명확했다. 본인 서정호는 모든 재산을 배우자 정미자에게 유증한다. 조카 서민철에게는 어떠한 재산도 상속하지 않는다. 나는 서류를 내려놓았다. 손이 떨려서 더 이상 들고 있을 수가 없었다. 남편은 버린 게 아니었다. 7년 전부터 준비하고 있었다. 나를 지키기 위해. 민철에게 들키지 않게. 조용히 철저하게. 봉투 안에 편지 한 장이 더 있었다. 남편 글씨였다. 삐뚤빼뚤하지만 정성스러운 글씨. 미자야. 이 편지를 읽고 있다면 넌 금고를 열었다는 거다. 다이어리를 찾았다는 거다. 잘했다. 역시 내 마누라다. 민철한테 준 서류는 가짜다. 내가 일부러 만든 미끼다. 그게 있어야 걔가 덤빌 테니까. 덤벼야 내가 싸울 수 있으니까. 미자야 미안하다. 마지막까지 혼자 끙끙 앓았다. 말하고 싶었다. 매일 밤 말하려고 했다. 그런데 내 얼굴 보면 말이 안 나왔다. 넌 아무것도 모르는 채로 웃고 있었으니까. 그 웃음이 사라질까봐 무서웠다. 공장은 우리가 함께 만든 거다. 내가 없었으면 불가능했다. 그러니까 전부 내 거다. 당연히 내 거다. 민철이 소송 걸어도 넌 이긴다. 내가 그렇게 만들어놨다. 세금도 다 냈고 공증도 완벽하다. 변호사한테 다 확인받았다. 싸워라 미자야. 내 평생을 지켜라. 나는 거기서 보고 있을게. 사랑한다. 당신 남편 정호가. 편지를 읽는 동안 눈물이 멈추지 않았다. 남편은 끝까지 나를 생각했다. 죽어가면서도, 아프면서도, 단 한 번도 나를 잊지 않았다. 나는 금고 앞에 쭈그려 앉아 한참을 울었다. 그리고 결심했다. 싸우겠다. 남편이 지켜준 것들을 내가 지키겠다. 민철 따위한테 절대 빼앗기지 않겠다. 일주일 후 예상대로 민철이 움직였다. 내용 증명이 날아왔다. 서정호의 유일한 혈육으로서 재산 상속권을 주장한다. 불법적으로 명예 이전된 재산에 대해 원상 회복을 요구한다. 응하지 않을 시 법적 조치를 취하겠다. 변호사 이름까지 박혀 있었다. 민철은 진작부터 준비하고 있었던 거였다. 나는 웃었다. 며칠 전 같았으면 무너졌을 거다. 하지만 지금은 달랐다. 남편이 남긴 서류가 있었다. 남편이 남긴 편지가 있었다. 나는 더 이상 혼자가 아니었다. 변호사를 찾아갔다. 남편이 다이어리에 적어둔 변호사였다. 60대 초반의 차분한 남자였다. 그는 나를 보자마자 고개를 숙였다. 사모님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서 사장님께서 미리 말씀해 두셨어요. 언젠가 사모님이 찾아오실 거라고. 남편은 여기까지 준비해 둔 거였다. 변호사는 서류를 검토하더니 단호하게 말했다. 이기십니다. 100% 이기십니다. 상대방이 가진 서류는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공증도 안 됐고 날짜도 조작됐습니다. 반면 사모님 서류는 완벽합니다. 7년 전부터 단계적으로 이전됐고 세금도 전부 납부됐고 공증 기록도 명확합니다. 소송이 시작됐다. 민철은 자신만만했다. 법원 복도에서 나와 마주쳤을 때 그는 비웃듯이 말했다. 큰어머니 지금이라도 합의하시죠. 이기셔도 변호사 비용이 만만치 않을 텐데. 하리는 옆에서 팔짱을 끼고 있었다. 그 얼굴에 조소가 가득했다. 둘 다 내가 질 거라고 확신하고 있었다. 나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대신 법정에서 말하기로 했다. 첫 번째 재판. 민철 측 변호사가 공격적으로 나왔다. 피고 정미자는 고령의 남편을 이용해 재산을 편취했습니다. 남편이 제정신이 아닌 상태에서 서류에 서명하게 했습니다. 이는 명백한 사기이자 횡령입니다. 나는 가만히 앉아서 들었다. 화가 났다. 주먹이 떨렸다. 하지만 참았다. 남편이 그랬으니까. 참아라 미자야. 끝까지 참으면 이긴다. 우리 측 변호사가 반박을 시작했다.
원고 측 주장은 사실과 다릅니다. 재산 이전은 7년 전부터 시작됐습니다. 당시 서정호 씨는 완벽하게 건강한 상태였습니다. 건강검진 기록 제출합니다. 또한 모든 이전 절차는 공증을 거쳤고 세금도 전액 납부됐습니다. 국세청 납부 기록 제출합니다. 민철의 얼굴이 굳어졌다. 변호사는 계속했다. 반면 원고 측이 제출한 서류를 감정한 결과 문제가 발견됐습니다. 서명 필체가 서정호 씨의 것과 일치하지 않습니다. 필적 감정 결과 제출합니다. 또한 서류에 찍힌 도장은 서정호 씨가 평소 사용하지 않던 것입니다. 인감증명 대조 결과 제출합니다. 법정이 술렁였다. 민철이 벌떡 일어섰다. 그건 말도 안 됩니다. 삼촌이 직접 주신 서류예요. 판사가 조용히 하라고 했다. 민철은 앉았지만 얼굴이 하얗게 질려 있었다. 하리는 고개를 숙이고 있었다. 아까의 조소는 온데간데 없었다. 두 번째 재판에서 결정타가 나왔다. 우리 측 변호사가 남편의 다이어리를 증거로 제출했다. 서정호 씨가 직접 작성한 일기입니다. 여기에는 원고 서민철이 수년간 재산을 노리고 접근했다는 기록이 상세히 적혀 있습니다. 또한 원고에게 건넨 서류가 미끼였다는 내용도 있습니다. 판사가 다이어리를 검토했다. 한 장 한 장 넘기는 동안 법정은 조용했다. 민철은 땀을 흘리고 있었다. 하리는 눈을 질끈 감고 있었다. 최종 판결일. 판사가 입을 열었다. 원고의 청구를 기각합니다. 그 한마디에 모든 게 끝났다. 판사는 이어서 말했다. 원고 측이 제출한 서류는 위조된 것으로 판단됩니다. 피고 정미자는 적법한 절차를 통해 재산을 이전받은 합법적 소유자입니다. 원고는 소송 비용 전액을 부담하십시오. 민철이 무너졌다. 그는 의자에 털썩 주저앉았다. 하리는 민철을 붙잡고 뭐라고 소리쳤다. 하지만 나는 듣지 않았다. 들을 필요가 없었다. 나는 그제야 울었다. 법정 한가운데서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참았던 눈물이 터져 나왔다. 남편이 지켜준 거였다. 마지막까지 나를 지켜준 거였다. 당신 나 이겼어. 우리 이겼어. 재판이 끝나고 한 달이 지났다. 민철은 연락이 끊겼다. 소송 비용에 변호사 비용까지 그쪽도 타격이 컸을 거다. 할인이 이혼 소송을 준비한다는 소문도 들렸다. 돈 앞에서 뭉쳤던 사람들이 돈 때문에 갈라지는 거였다. 안타깝지는 않았다. 그들이 선택한 결과였으니까. 나는 공장으로 출근하기 시작했다. 30년 만에 처음으로 사장 자리에 앉았다. 어색했다. 남편 의자는 나한테 너무 컸다. 하지만 피하지 않았다. 남편이 지켜준 자리였으니까. 내가 지켜야 했다. 직원들은 걱정했다. 사모님 괜찮으시겠어요? 저희가 도울 일 있으면 말씀하세요. 그 말이 고마웠다. 남편이 30년 동안 쌓아온 신뢰였다. 함부로 무너뜨릴 수 없었다. 석 달 동안 나는 공부했다. 경영 서적을 읽었다. 세무사한테 상담받았다. 업계 동향도 파악했다. 68배 새로 시작하는 거였다. 늦었다고 생각하지 않았다. 남편은 50살에 특허를 냈다. 나라고 못할 게 뭔가. 반년이 지났을 때 결정을 내렸다. 공장은 팔지 않는다. 대신 전문 경영인을 고용하기로 했다. 남편 밑에서 15년 일한 공장장이 있었다. 믿을 수 있는 사람이었다. 그에게 경영을 맡겼다. 나는 한 발 물러나 지켜보기로 했다. 그리고 하나 더. 공장 한쪽 창고를 리모델링했다. 지역 청년들을 위한 기술 교육소를 만들었다. 남편이 평생 손으로 익힌 기술들이 있었다. 그걸 사라지게 두고 싶지 않았다. 배우고 싶어하는 젊은 사람들에게 전해주고 싶었다. 개소식 날 취재진이 물었다. 왜 이런 일을 시작하셨어요? 나는 잠깐 생각했다. 남편이 평생 손으로 일했거든요. 그 말 한마디면 충분했다. 더 긴 설명은 필요 없었다. 교육소에는 20명의 청년이 등록했다. 일자리를 구하지 못한 청년들, 대학을 못 간 청년들, 기술이라도 배워보려는 청년들.
그들이 기름때 묻은 작업복을 입고 기계 앞에 서는 걸 보면 남편이 떠올랐다. 젊은 시절 남편도 저랬을 거다. 아무것도 없이 맨손으로 시작했을 거다. 어느 날 교육생 한 명이 물었다. 사장님, 이 일 후회 안 하세요? 돈 되는 것도 아닌데. 나는 웃었다. 돈보다 중요한 게 있어. 사람이야. 사람을 남기는 거야. 그 청년은 고개를 갸웃했다. 아직 모를 거다. 나이 들면 알게 될 거다. 요즘 나는 일요일마다 남편 산소에 간다. 꽃을 사들고 간다. 남편이 좋아하던 국화. 산소 앞에 앉아서 한참 이야기를 한다. 공장 돌아가는 얘기. 교육소 청년들 얘기. 할인이 결국 이혼했다는 얘기. 민철이 다른 지방으로 이사 갔다는 얘기. 그리고 꼭 하는 말이 있다. 당신이 끝까지 나를 사람으로 남겨줬어. 그 말을 할 때마다 눈물이 난다. 하지만 슬픈 눈물은 아니다. 고마운 눈물이다. 남편은 죽어서도 나를 지켜줬다. 아무 말 없이, 아무 대가 없이. 나는 이제 안다. 43해 동안 내가 믿었던 것들은 틀리지 않았다. 남편은 끝까지 나를 사랑했다. 말로 하지 않았을 뿐이었다. 서툴렀을 뿐이었다. 버려진 게 아니었다. 지켜진 사람이었다. 지금 내 나이 69. 남편 없이 맞는 첫 번째 해다. 외롭지 않다고 하면 거짓말이다. 하지만 쓸쓸하지는 않다. 남편이 남겨준 것들이 있으니까. 공장이 있고 교육소가 있고 사람들이 있다. 무엇보다 남편의 마음을 알았으니까. 그거면 됐다. 오늘도 나는 산소 앞에 꽃을 놓는다. 당신 고마워. 그리고 사랑해. 끝까지. 평생을 함께한 사람. 마지막 순간까지 말하지 못한 마음. 그리고 끝내 지켜낸 약속. 진짜 사랑은 말이 아니라 행동으로 남는 것인지도 모릅니다. 오늘 이야기 어떠셨나요? 공감되셨다면 좋아요 한번 눌러주시고 아직 구독 안 하셨다면 구독도 부탁드립니다. 알림 설정까지 해주시면 사연 읽어주는 밤의 새 이야기를 가장 먼저 만나실 수 있습니다. 다음 이야기에서 또 뵙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